이번 강의는 법률 분쟁 시 대응 방안 이렇게 해서 민사, 형사, 행정 전반에 걸친 법률 분쟁 시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강의할 거고요. 강사는 금속노조 법률원 울산사무소의 신지연 변호사님이십니다. 힘차게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법률원 울산사무소 신지연 변호사입니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강의 끝나고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피드백 나온 말 중에 목소리가 크다, 말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시간에 쫓기면 말이 빨라지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 용기 있게 나서서 말이 너무 빨라서 뭐가 됐습니다 하시면 제가 다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법률 분쟁 시 대응 방향입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 오전에 임금 강의 들으시고 또 이제 부당노동행위 강의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사장이 돈을 안 줘, 임금을 안 줘. 그리고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어, 처벌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에 대한 대답이 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과연 우리가 이제 형사 민사적으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의 강의들이고요. 앞선 강의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앞가는 내용에 쉬어가는 타입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보다는 제가 PPT 강의한 준비한 거를 주로 보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왼쪽에 있는 아줌마, 이거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정의의 여신, DK입니다. DK는 오른쪽에 저울을 들고 왼쪽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죠. 저 오른쪽에 저울은 공평하게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칼은 엄정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눈을 가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저 눈 가리개가 저는 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은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죠. 법은 누가 집행하죠? 판검사들이 집행하죠. 이 판검사들 단 한 번이라도 공장에서 작업해본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그 입장이 돼보지 않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결코 법은 노동자들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폐업수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맞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럼 왜 법을 알아야 되느냐? 사용자가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법을 들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에 대응해서 적절히 우리도 우리에 맞는 수단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강의가 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법률 분쟁은 형사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 여기서 재판 한번 받아보시면 돼요. 재판. 나 형사재판, 민사재판, 뭔 재판인지 재판 한번 받아왔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오 있으시네. 저분 잘 아시군요. 이 형사 절차가 있고 이거는 이제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법 형사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사 행정이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친구랑 술을 먹고 친구한테 패어. 근데 때렸어. 친구가 열받아서 경찰서에 나한테 고소를 했어. 폭행죄로. 그러면 나는 경찰서에서 나한테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재판 받고 벌금 내라고 벌금 냈어. 근데 그랬더니 친구가 나한테 다시 민사소송을 짓게 합니다. 야, 니 때문에 맞아가지고 입원한다고 내가 일도 못하고 손에 치료비도 나가고 손해 다 풀어내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 민사소송이 들어가요. 간혹 조합원님들 중에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오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뭐 벌금 내라 해가지고 다 냈는데 무슨 또 내보고 또 손해배상 소송이 왜 들어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 그건 나의 무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부 신청. 이거 앞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노동부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특별 근로감독 같은 거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누가 추락해서 사망했어. 그런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거죠. 그런 경우에 노동부에 이 사업장, 이 현대중공업 같은데 이 상습적인 아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감독 좀 해! 라고 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이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회식하는데 과장이 상 만졌어. 아 이거 어떡하지? 회사에다 얘기했더니 회사가 몰라? 우리는 뭐 확인도 안 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열받아 어떻게 해야 돼? 노동부로 가시든지 인권위로 가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쟁이라는 게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친구를 팼을 때 형사, 민사할 때 다 엮어서 처리되듯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파업했어. 파업을 해가지고 해고를 하는 회사는 불법 파업에 가담했다. 그래가지고 나를 해고를 시켜요. 그럼 이 해고를 한과 동시에 불법 파업이니까 니는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어 라고 나를 형사 고소를 해요. 그러면 일단 형사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 검찰과 내가 검사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려 검사님이랑 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한테 변호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 붙여줘요. 공짜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한테 죄가 있느냐, 내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걸 따지는 절차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죄가 있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막 수집해야 됩니다. 나도 불러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 관리자도 불러다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이 형사 절차에서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으로 내가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단계, 피의자. 그리고 내가 재판에 넘어가면 나는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회사 하나를 고소해가지고 형사 절차가 진행이 돼 이제 재판을 가겠죠. 그것과 별개로 회사에서 나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야, 불법 파업으로 일을 못했으니까 회사가 이만큼 매출 손해를 입었어.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나한테 나가라. 이거는 회사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절차죠. 그래서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그리고 보전소송이라고 해서 이제 재판은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막. 그러면 그 사이에 판결을 받아. 돈 줘라. 이런 판결을 받아. 근데 판결을 해서 돈 내라 하니까 안 줘. 나 돈 없어. 그럼 어떡해? 그 사람의 재산에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 이놈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의 경매를 넘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재산을 미리 잡아놓는 그런 거를 보전소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압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예를 들면 친구 때린 친구 그 맞은 친구가 나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요 미리. 그러면 가압류가 걸리면 최저생계비라고 있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요. 그 사이 금액을 뺀 나머지는 봉탑이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짝짝 쌓이는 거죠. 손해배상 금액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판결을 받아서 이제 돈 줘라 라는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차차 쌓였던 돈을 법원에서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압류로 이전해서 갖고 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손해배상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우리 조합원님들은 뭐 부동산이 막 빌딩 갖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급여 가압류라고 해요. 급여 가압류. 급여 통장 가압류를 하거든요. 사실 타격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거를 노조와의 수단으로 악용해요. 실제로. 야, 네 탈퇴하면 네 가압류 풀어줄게. 네 선배는 취하해줄게. 탈퇴해. 이런 식으로 악용하거든요. 그리고 행정. 행정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산재죠, 산재. 내가 일을 하다 무거운 걸 들다 허리 삐끗.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하더니 니 일하는 친구 아닌데? 불승인. 그럼 난 어떡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행정처분이 돼요. 회사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단하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당해고. 부당해고
대해서 내가 이걸 취소해! 라고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행정소송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어쨌든 핵심은 형사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는 올해부터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민사야 마시고 돈 안 주고 버티면 그만이니까. 근데 형사는 당장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가 주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게 여기 있는 죄들이 저희 노동사건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다고 한다. 아씨,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자, 일단 회사 정문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자, 악덕사장 물러가라! 정리해고 처리하라! 라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애들 정문에 가보니까 정문에 용역이 쫙 깔려있어. 여기서 못하겠는데? 좀 뒤로 나와라. 도로로 가. 도로. 신고범위 1탄, 집시법 위반. 도로로 나갔다? 통행 방해되네, 도로에. 일반교통 방해. 그 다음에 경찰이 왔어, 이제. 회사에서 경찰도 불렀어. 경찰 앞에 쫙 깔려있어. 경찰, 비켜! 안 비켜! 이 새끼가 경찰 방패를 뺏어서 팍 부숴. 특수공용물건 상급자로. 그 다음에 이 사장 나쁜 새끼 경찰도 부르고 용역도 부르고 악덕 사장 이 나쁜 놈아 모욕. 그 다음에 사장 어용노조만 도와주는 나쁜 사장 어용노조 도와줬다라는 사실에 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앞에 정문 집회하고 확성기 틀고 시끄럽게 하고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 그 다음에 막 풀었어. 정문을 뚫고 들어가서 주거침입. 앉았어. 경찰이 와서 당신 나가. 안 나가? 폐거부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 여기 보시면 특수 색깔치가 안 되고 특수가 있죠. 특수가 형법상 특수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혹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여주면 특수가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단체 나중에 위력을 보이면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특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수의 문제가 뭐냐면 벌금형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이 없고 이렇게 우리 막 모여가지고 경찰이랑 막 싸워. 경찰이랑 막 싸우다가 경찰이 탁 넘어졌어. 뒤로 엉덩방아 찍고 경찰이 진단서를 끊어서 갖다 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되는 거죠. 무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살인이 5년 이상이거든요. 엄청 중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하고 싸우는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반 형사사건은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아까 그 집회 현장에서 범죄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면 회사가 고발을 합니다. 업무방해 뭐 어쩌고저쩌고 고발. 그러면 수사가 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불러다 조사를 하죠. 불러다 조사를 해서 이제 혐의가 있다, 유죄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보고 기소, 법원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불기소, 기소 안 해, 돌아가. 아니면 도망갔네, 기소 중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불기소가 만약에 검찰이 혐의 없다고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항고, 검찰 청법에 따른 항고를 하든지 그 다음에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뭐냐면 고등법원에,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안 하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법원에 검사 보고 기소 좀 하게 해주세요 판사님 하고 고등법원에 하는 게 재정신청이에요. 그럼 판사가 보고 기소해 라고 검사한테 기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검사가 기소를 해요. 그게 재정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항고도 기각되면 재항고, 대법의 재항고. 근데 항고 재항고는 사실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검찰이 지시고 감싸는데 진행 안 된다고 하는데 또 하겠어요? 안 하던다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조사는 불구속의 원칙입니다. 무조건 불구속의 원칙인데 이 과정에서 체포가 되는구나. 체포가 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부임금 진정사건 절차거든요. 그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경찰서의 경찰관하고 똑같아요. 뭐에 있어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사건. 자,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법 위반, 파견법 위반, 그다음에 그 기간제법 위반, 여러 가지 산업법 위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경찰관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임금을 못 받았어. 아, 노동부에 진정을 해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요. 조사를 하죠. 체불임금 한거 못 내지. 그래서 돈 안 주면 맞네. 체불임금 확인함 딱 해가지고 사장한테 당신 돈 줘. 이렇게 하면 사장이 그래 네 하고 줘. 그럼 종결. 근데 사장이 못 줘도 회사 어려워. 그래? 그러면 2단계에서 이제 고소장을 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고소장을 내고 고소와 진정의 차이는 고소는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처벌. 진정은 그냥 못 만나라 이 소리예요. 여러 차이가 있거든요. 고소를 하고 쭉 해서 수사를 해서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그래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사장은 돈 안 주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검찰에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그럼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거고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소 고발이 의미가 있는 게 친고죄라는 게 있어요. 친고죄는 말 그대로 친이 고소를 해야 돼요. 친이 고소를 해야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소 안 하면 경찰은 수사를 못해. 모욕죄, 사장, 이씨, 나쁜 놈! 이렇게 욕한 거 사장이 모욕죄로 날 고소했어요. 근데 내가 사장한테 가서 사과를 했어요. 사장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화가 났으니까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럼 사장이 그래 고소치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끝나는 거거든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있어요. 반의사불벌죄 말도 어렵죠.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수사는 가능해. 수사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관이 딱 지나가는데 사람을 막 패고 있어 누구를. 그럼 경찰관이 니네 둘 다 폭행죄 이거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조사할 수 있어. 근데 둘이서 서로 화해를 해. 미안하다. 술 먹고 지금 잘못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면 종결. 폭행죄나 협박 명예훼손, 인간체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돈 줘가지고 사장님 처벌을 원하는구나. 뭐 처벌을 안 원하면 이러면 이제 종결. 고소장, 고발장, 진정 이런 거는 형식과 방식은 나온대요. 제 교화 뒷페이지에 보면 고소장 양식, 진정서 양식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보시면 돼요. 그거는 하나의 양식에 불과하고 자유롭게 제출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고발하는지 특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름 정도밖에 모르고 뭐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휴대폰 번호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 정도만 고소장에 적어서 내면 그러면 이제 경찰이 알아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다 조사하고 하거든요. 그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달라진 게 작년까지는 검찰에 직접 고소가 가능했어요. 우리 왜 엄청 막 중요한 사건들 이런 거 생기면 이제 근속노조 쭉 이제 지부장하고 이제 쫙 쓰고 앞에 변호사를 쓰고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검찰청 민원실 가서 고소장 이렇게 주는 거 기자들 쫙 카메라 따라서 찍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못해. 검찰청에 직접 고소가 안 돼요. 6대 범죄, 부패, 경찰공무원 문제, 선거 이렇게 몇 개, 6개 빼고는 검찰에 직접 고소가 안 돼요. 예전에도 근데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이 수사가 검찰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어요. 수사 지휘하면서.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검찰로 고소하면 그래서 검찰이 자기 검찰청에 고소했다고 사건 번호는 줬어요. 2020 형제 1, 2, 3, 4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지가 그때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 번호도 기억 안 나고 그냥 경찰서로 가세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놀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이 없어서. 이거 이제 출석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체불로 내가 사장을 고소했을 경우에 이제 노동청에서, 여기는 이제 관악지청인데 노동청에서 나한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출석 요구서거든요. 뭐 출석 일시 언제 어디로 나와라, 뭐 증거는 뭐 들고 나와라, 그다음에 신분증 갖고 와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고소인 조사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답답을 안 하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언제 이거 되는 겁니까? 뭐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뭐 사장을 불렀습니까?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답답을 해야 일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고소를 취하면 재고소가 안 돼요. 특히 친고죄나 방위사고죄 이런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이 야, 돈 줄게. 네, 다음 달에 돈 나온다. 돈 줄게. 좀 이거 좀 해주라. 그래, 우리 사장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분이 아닌데 저 다 믿고 내 사장님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더 안 줘. 근데 또 안 돼, 재고소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현찰을 받고 취하는 합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증거는 고소할 때 안 내도 나중에 뭐 추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범죄 피의자. 회사가 나를 옹호방해죄로 고발했어.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자, 경찰서에 전화가 와. 여보세요. 예,某某씨, 5월 1일 날 몇 시까지 조사 받으러 오세요. 네. 근데 5월 1일 노동절 집회 가야 되는데, 어쩌지? 그때 경찰 전화가 온대요. 저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다른 날로 해주세요.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나가. 뭔 일 있겠나? 그냥 가자.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어요. 3번까지 그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되거든요. 반드시 경찰하고 조사일정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출석하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뭐 때문에 조사받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소장, 경찰한테 그냥 고소장 좀 주세요. 안 줍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가지고 고장 받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히 준비해서 조사받기. 조사받기 전에 금속법률은 전화합니다. 따라라, 무슨 변호사님, 제가 지금 무슨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오셔서 상담하고 좀 만나고 가세요. 금속법률은 변호사랑 같이 준비를 해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쫄지 말자. 나는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을 뿐이지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쫄시면 안 됩니다. 진술 거부권.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리 말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권 침해. 반말합니다. 경찰이. 야, 불어. 니 했잖아. 불어. 반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가만히 있자는 거야. 진술 거부. 그리고 청문 감사 담당관이라고 청문감사관을 있어요. 각 지방청, 경찰 지방청 본청에 가면 그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제기. 무슨 경찰서 소속 무슨은 언제 나를 조사하면서 나한테 반말로 인권을 침해했다. 민원 놓고 국가인권위를 진정하고 하는 거가 괴롭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뭐만 했습니까? 예, 아니요. 답변을 쭉 조서를 만들거든요. 이 조서는 나중에 재판에 가면 엄청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서를 내가 말한 대로 돼 있는지, 경찰이 지가 원하는 대로 작성한 게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틀린 건 틀렸다고 수정을 나가셔야 돼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조서 열람에 한 열 몇 시간 썼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면 경찰서 가면 위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게 그대로 법원에 증거를 제출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름, 주민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이건 본적이에요, 본적.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거는 진술거부권이랑 변호인 조력권을 경찰한테 고지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확인서. 여기 쓰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보지 않아주면 아니요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분은 조사를 아주 잘 받으셨어요. 우리가 조사를 받을 때 내가 한 일만 내가 한 일,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거,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막 장황하게 역지
맞지 뭐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스스로 오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분은 스티커를 노동청 건물 외벽에 왜 붙여있느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훌륭해요 이 사람. 네.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증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잘못 써 있으면 나중에 법원 가가지고 딴소리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내가 말한 대로 다 돼 있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바꿔달라 고쳐줘 경찰한테 얘기하고 줄 짝짝 끊고 고치고 그리고 여기다가 서명 가입하셔야 됩니다. 체포 아무나 못 잡아가 세상에 없는 세상에. 체포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요. 긴급 체포가 있고 현행범 체포가 있어요. 현행범 체포는 주로 집회 현장에서 이제 막 경찰이랑 막 싸우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체포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체포 영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석 불응 3회 그럼 영장 미리 발부받아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긴급 체포 보통 긴급 체포를 많이 하죠. 긴급 체포는 이제 범죄가 중하고 그 다음에 도망할 우려가 있고 풀어주면 도망간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 풀어주면 이놈은 딴 사람들을 진술 맞추거나 아니면 뭐 증거다 휴대폰 다 없애버리거나 이럴 것 같다. 그러면 긴급 체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찰의 주소사항과 대응 보시면 체포를 당하면 긴급 체포 확인서 같은 걸 줘요. 거기 보면 체포 시각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시각이 내가 체포된 시각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포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못 받으면 나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48시간이 기준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포 시각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란다 원칙. 당신은 무슨 혐의로 체포되는 거. 변호인 조력.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 법정에서 당신이 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미란다 원칙 반드시 고집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체포되고 나서 가족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통지해달라고 해요. 체포 통지. 그 다음에 이제 이 48시간 안에 경찰이 자기가 원하는 증거를 찾아서 영장을 청구하든지 석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체포되는 건 결코 유죄가 아니다. 네. 의심만 받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인권침해 말씀드렸고 잡혀가면 그런 거 작년인가 그 화물연대 택배연대 조합원이었는데 이제 화물차 나는 이제 비조합원들 대체 배송을 하니까 그 화물차 밑에 들어갔어. 이 조합원이 들어가니까 참 매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차를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경찰관들이 물로 내려가지고 지구대에서 막 사람 억지로 끄집어내는 그 밑에서. 그 얼마나 위험해. 다치면 어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로 지정하는 그런 게 있었고 인권침해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인권침해가 있으면 인지 항의를 하셔야 되고 변호인 접견이고 이제 잡혀가면 쫄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보는데 그러지 말고 금속노동법률 변호사 올 때까지 진술을 안 합니다. 변호사 불러줘요 빨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체포당하고 경찰이 야 휴대폰 내놔 휴대폰 안 줘도 돼요. 영장 갖고 와요. 영장 갖고. 조사는 변호인이랑 만나서 쿵짝쿵짝 한 다음에 받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게 구속 같은 경우에 구속 요건이 있어요. 이놈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노동사건은 영상이 다 있습니다. 영상. 해증 영상. 회사가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 막 찍어요. 회사가 카메라로 이제 다 찍어. 휴대폰으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 내 얼굴이 나온다. 그러면 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 도망가거나 날 맞출 가능성 이런 거. 그 다음에 범죄가 중대한 특히 특공범 치상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랑 싸우다가 체포돼 가면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기간은 최대 30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의. 이게 영장실질심사거든요. 모든 구속된 피의자는 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는 금속노동법률원 변호사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을 발부했어. 구속이 됐어.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난 구속을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청구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법원도 바보가 아닌데 자기들이 발부한 영장 뭐 일주일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풀어달라고 풀어줄까요? 법원 잘 안 풀어줘요. 근데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적부심 우리가 미결 공범일수 산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나중에 1심에서 근데 내가 구속 앞에 수사받 재판받으면서 한 3개월 살았어. 그럼 그 3개월 빼고 난 3개월만 살면 돼요. 형이 확정되고. 근데 적부심 청구한 기간이 보통 한 이틀 정도 되는데 이틀. 그 이틀은 미결에서 빠져.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틀이 뭐 대수냐 싶지만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가 1년 같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이틀이 정말 소중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적부심은 청구를 하지 말고 재판 가서 한 달 정도 그래도 반성하는 어떤 이 모양새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은 그래도 갇혀 있다가 법원 가서 판사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소를 하고 고소 청구해보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수사권 조정 때문에 약간 달라진 부분인데 먼저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있어. 검사한테 기소 의견을 보냅니다. 그럼 검사가 기소를 해요. 법원에다가. 근데 야, 특공지상인데 경찰관 진단서가 없잖아. 진단서 보완수사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했어요. 검사가. 그리고 가장 달라진 과거에는 어디 경찰이 수사 종료를 이런 마인드였는데 영감님이 계신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사건에 한해서. 그리고 여전히 검찰도 경찰이 그 기소 의견을 올려도 검사도 불기소 처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나는 경찰의 수사 종결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고소인 예를 들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했어. 고발했는데 경찰이 수사 종결 혐의 없음 불기소. 아 열받아. 경찰 서장한테 이의 신청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불기소 처분 통지서입니다. 실제 검찰에서 이거는 검찰 불기소 처분 통지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산재 사망 사건 같아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 사장하고 이 관리자하고 산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우리가 고발했어. 그러니까 혐의 없음, 불기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기소 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뭐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친고죄에서 뭐 고소가 없다 이런 경우에 공소권 없음. 그다음 혐의 없음은 증거 불충분. 야 이게 뭐 사장 과실로 이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 사장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이러면 증거 불충분 무혐의. 그리고 무혐의에 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죄가 안 돼. 이거는 때린 건 맞아. 때린 건 맞는데 정당도 아니었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죄가 안 돼. 그 다음에 기소유예. 기소를 유예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혐의는 있는데 내가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까만 데를 싹 때렸어. 그러면 꽉 때린 건 맞아. 근데 이건 맞을 수도 좀 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당장 어쨌든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기소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소유예도 혐의는 있다는 거예요. 유죄는 혐의는 있다는 거고 기소중지, 도망갔네 피의자. 그럼 기소중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검찰은 공무원들은 참 불친절하죠. 그러니까 이 불기소 처분 통지서만 보내주고 그럼 여기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혐의가 없는지 나는 모르잖아. 이유를 알아야겠어. 그러려면 불기소 이유 통지서라는 걸 별도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돼요. 검찰청에 가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그러면 이런 이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건 이제 아사히에서 환원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여전히 뭐 예상과 같이 불기소를 하죠. 우리가 한 건 다 불기소해. 회사가 뭐 다 기소하고 억울하구만. 이게 이제 올해부터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수사권 조정. 아까 전에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경찰이 수사 종결하면서 불송치 결정서라는 거예요. 불송치 결정. 수사 결과 통지서하면서 불송치 결정. 이거는 이 사건
사건은 이제 공공연대노조 경주지분가 거기서 한수원 본사 정보농성 막 하다가 한수원 본사 로비엔 당연히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안시설이니까. 그래서 CCTV를 자기네들은 시설 점검이라고 하지만 조합원들 감시하는 것이 CCTV. 24시간 쫙 공간 로비에 있는 조합원들 와나 감시. 조합원들 열받아가지고 스프레이로 CCTV 막 못 보이게 뿌려버렸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수원이 재무손괴, CCTV 효용을 했다 아니면 재무손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했는데 웬일인지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혐의가 없다. 이러면 수사 종결. 이거는 고소예요. 근데 이제 불송치 결정이 피의자 내가 죄를 받았다고 죄를 졌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나를 기소 안 해주면 난 땡큐잖아요. 근데 고소인 입장에서 사장을 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불송치해버려 경찰이. 끝나면 어떡해? 열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단 불송치 이 통지서를 보내줘요. 근데 통지를 안 보내 경찰이 열받아. 그러니까 그러면 통지 요구를 해요. 통지 요구를 하고 그 내용을 쭉 보고 이의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서류의 양식들은 그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가시면 경찰 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경찰 수사규칙 검색하시면 거기 별지에 요 양식들이 쫙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건마다 필요하신 거를 대응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사가 다 끝나고 기소가 됐어. 기소가 되는데 기소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검찰에서 뭐 이거 뭐 집시법 위반 이건 별거 아니고 뭐 벌금 그냥 50만 원 뭐 하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벌금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법원에 청구해. 그럼 법원에서 그래 뭐 50만 원 됐네. 약식명령장 보내요 법원이. 이런 경우에 약식명령을 받고 나는 내가 집시법을 위반한 게 맞는데 난 너무 사는 게 어려워. 벌금 50만 원, 단돈 10,000원이 없어 난. 벌금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위반한 적 없는데? 나는 도로를 안 나갔어. 나는 인도에만 있었어. 이러면서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식명령장 받고 7일이네. 기간이 정말 짧습니다. 하다가 놓쳐요. 7일이네. 반드시 7일이네.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면 법률원에 즉각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형종사냥.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50만 원이면 내가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법원 가서 어떤 진상을 떨어도 나는 50만 원 이상 청구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50만 원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온갖 진상을 다 떨어. 판사가 열받아. 그래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다만 내가 아무리 괘씸하다고 나를 징역까지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형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없는데 형량을 늘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자기들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그 이상 송고를 못하니까 진짜 온갖 때만 사람들이 다 벌금 깎아달라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일이 많잖아. 판사들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괘씸 못하게 막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벌금 더 세게 때릴 수 있게 만든 거죠. 여기 이유는 이제 내가 왜 이걸 청구하는가 그걸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소가 돼서 나는 재판을 받습니다. 자, 재판 절차는 일단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절차인데 이거는 나한테 공소장, 공판기일 통지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그 다음에 공소사실 인보서 이 4가지 서류를 법원에서 나한테 한꺼번에 보내요. 그러면 그 공소장을 받아보고 바로 법률원에 전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 준비 절차는 사실 거의 안 해요.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판 절차에 들어가는데 판사가 이제 진술 거부권,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정신분, 당신 누굽니까? 이름,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모두 진술. 검사가 피고인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행위를 저질러 무슨 죄로 기소됐다. 변호인이랑 피고인한테 검사 공소장 다 인정하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하면 증거 조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건들은 순순히 자백하는 사건은 별로 없어요, 실제. 그래서 거의 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 재판이 길어지고 뭐 증인들도 나오고 CCTV 영상 CD 영상도 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쭉 진행하고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변호인 최후 결론. 피고인은 억울합니다. 피고인도 최후 진술. 저는 억울합니다. 그다음에 판사가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판결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은 유죄가 나올 수 있어요. 유죄.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순간 거기서 심장이 벌렁합니다. 벌컥. 아, 난 죽었구나. 집행. 다만 이 판결 확정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선고유예는 거의 무죄와 가까운 거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기간 면서 이런 건 이제 요건이 갖추지지 않았을 때 하는 그런 거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국선 사건 중에 피고인이 이제 노래방 가서 도우미 언니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머리를 막 잡아당겨서 도우미 언니가 화가 나서 폭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폭행죄는 신고죄죠. 고소를 했어. 이 아저씨 너무 억울하다. 자기는 머리를 이렇게 살짝 잡았다 놓았지 잡아당기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무죄를 다투는 거였거든요. 저는 정말 그 변명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원하니까 해줬어요. 그래서 당시 같이 있던 목격자, 그 다음에 그 피해자, 도우미 언니 다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법정에서 증인 신문하고 했죠. 근데 웬걸? 둘이서 합의를 했네. 이 아저씨가 사과를 하고 도우미 언니는 사과를 받아주고 합의로 끝. 그럼 어떻게 된다? 공소기각. 그냥 사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소기각인데 그런 경우에 검찰은 그냥 공소 취소를 합니다. 법정에서 공소 취소. 그래, 처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실제 재판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벌금이 나옵니다. 약식명이고 벌금이 나오니까 자기는 식당 자리가 엄청 많았는데 굳이 불편한 자리를 자기한테 줘가지고 자기는 그냥 뭐라고 좀 말만 했을 뿐인데 식당 주인이 막 소리 지르고 영업을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벌금을 받는 거예요. 벌금을 받아서 화가 나서 법원에다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 사건에 대한 실제 재판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사건 번호 2029점 123호 사건 피고인 김하국에서 권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서 계세요. 이름이 뭡니까? 이만욱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 말해보세요. 4803-256 법이 뭡니까? 이주입니다. 사는 거 말해보세요. 서울시 땡땡구 땡땡로 교통길 3층입니다. 등록 기준지가 서울시 마포구 맞나요? 예, 주소 바뀌면 법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몇 월 며칠 어느 식당에서 누나 불편한 자리에 앉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20분간 큰 소리를 쳐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 인부하세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불편한 자리에 안내한 것에 기분이 나빠 불쾌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 식당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큰 소리를 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식당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소리를 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증거 신청하세요. 증거 의견 많으세요? 부동의하는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구속자, 4번 피해자 진술조서, 7번 참고인 진술조서, 나머지 증거는 전부 동의합니다. 증인 신청하겠습니까? 피해자, 목격자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일에는 피해자 목격자를 증인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날짜는 10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사건 번호 2029점 123호 사건 피고인 김하국에 사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피해자, 목격자 다 나왔나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증언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 사실이 밝혀지는 내용이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나요? 아닙니다. 네, 그럼 선서하십시오.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누구부터 신문하시겠습니까? 피해자부터 하겠습니다. 목격자는 잠깐 법정 밖에 대기하시다가 경위님이 등록실로 가면 들어오십시오. 시작하시죠. 진정 성립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 있죠? 네. 변호인 반대 질문이시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손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쳤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증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판사가 묻겠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었던 사람이 전부 몇 명이고 누구인가요?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목격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변호인, 더 하고 싶은 절차가 있습니까?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네, 다 봤습니다. 더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번, 9번 수사 부분의 증거 기각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채택해서 증거 유지하겠습니다. 증거 제출하세요. 부장님, 증거 유지 진술하십시오.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사님 구형하시죠. 이 사건 목격자까지 있어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주시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 변호하세요. 이 사건 경위 등을 의견서로 대부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머무는 시간 자체가 매우 짧고 식당 업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였는데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고친질하기 바람으로 서로 몇 차례 큰 소리가 오가게 된 것이고 이를 두고 언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 견해를 달리하시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략이 없는 점을 참작하셔서 관련 처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법원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일어나서 하세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식당 업주가 이런 일로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했습니까? 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선고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 나오셔도 그날 판결 선고합니다. 판결이 굴곡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항소하실 수 있고 항소장 입법원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판결 선고하는 날은 이제 출석을 하면 판사가 뭐 벌금 15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하고요. 그날 아까 앞에 나왔던 그 항소장 그 제출하는 거 그거 안내를 합니다. 그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에서 제 피고인은 아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돈을 빌리고 안 갚은 거죠. 그래서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이 1억이 넘어갔어요. 그 1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안 갚은 거지. 안 갚고 합의를 하겠다고 계속 이제 기일을 계속 다시 받고 하다가 결국엔 합의가 안 됐어. 안 되니까 판사가 징역 6월 실형! 그럼 법정고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실시했어요. 법정에서. 실시해서 119 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을 선고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 판단이 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심신을 굳건히 하고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의 재판 상황이라고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노동 사건은 아니고 이제 개인 사건들, 본인 뭐 이혼 사건이나 뭐 집안 상속 문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금속노조 조합원 사람인데 가족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겼더니 이놈의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변호사 얼굴을 못 본다. 뭐 말을 나눠본 적이 없다. 이런 상담을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가를 내가 감시를 해야겠죠. 감시를 해서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돈 준 사람인데 돈값을 해야 되잖아. 항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여기서 검색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자, 법원을 치고 그 사건 번호가 있어요. 사건 번호를 치고 그다음 당사자 이름 치고 여기 방지 문자 딱 쳐서 검색 누르면 사건 쫙 뜹니다. 변론기일, 공판기일 언제 진행되는지, 서류로 변호사가 무슨 서류를 제출했는지, 증거는 뭘 신청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해보시고요. 여기 보면 사건 번호가 이렇게 있죠. 5화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이제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은 5로 해요. 5가 뭐냐? 형사 1심 5, 형사 2심 노, 형사 대법원 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25단 1, 2, 3 이러면 고니까 형사고 단이면 단독 판사. 판사 한 명이 재판을.
판사 3명이 재판하는 거. 그렇게 사건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민사는 가나다 이렇게 나와요. 1심 가, 2심 나, 3심 가. 행정은 우에 우, 구노두. 그러면 1심 구, 2심 노, 대법원 두. 그러면 구단 하면 행정 단독 사건. 구합 행정 합의부 사건. 가단 민사단도 가합 민사 합의부.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건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구속을 하루라도 못 있겠다, 못 견딘다. 그럼 이제 보석을 청구해야 되죠. 보석은 기소가 되고 나서 이제 법원에다가 나 좀 풀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보증금 그냥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풀어주면 도망갈 우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돈을 내라. 돈을 미국이랑 좀 비슷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재판 받을 동안은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형선고로 재판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형선고 받으러 갔어. 근데 실형. 그러면 다시 잡혀가야 돼. 사람이 쭉 갇혀 있는 거라고 풀려갔다 다시 잡혀 들어가는 거라고 그 충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멘탈이 완전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애시랑 이분은 나중에 실형이 예상된다 이러면 그냥 보석하지 말고 쭉 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형사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해야죠. 이게 형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내가 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징역 2년이래요. 어떡하지? 항소를 해야겠죠. 자, 항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단 사건, 1심 단독 판사 사건들은 1심 합의고로. 예를 들면 울산지방법원에서 내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판사한테. 그러면 울산지방법원 합의고로 이 항소 사건이 갑니다. 그런 경우에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 사건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합의고 사건. 예를 들면 울산법원 합의고에서 내가 징역 2년 받았다. 그러면 항소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 돼요. 부산고등법원이 되면 항소장은 부산고등법원이 되면 안 돼요. 울산법원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항소장은 7일. 이게 판결 선고 받은 그날로부터 7일이에요. 근데 민사는 판결을 받고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는 이게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민사는 헷갈려요. 판결은 너무 뭐 그때 항소하지 뭐. 안 됩니다. 항소기간 지납니다. 항소기간 지나면 빼도 받고 못해요.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를 하고 나면 소송기록,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예를 들면 고등법원에서 당신의 사건 기록이 우리 고등법원에 접수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기록 다 했으니까 항소 이유서내. 왜 항소했는지 항소 이유서내 라고 접수 통지서가 나와요. 그때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 내라고. 안 내? 항소 기각. 이거는 의외로 변호사들도 이거 놓쳐서 손해배상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민사는 틀려요. 민사는 항소 이유서 안 내도 항소 기각 안 시키거든요. 형사는 절차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다? 우리는 다 어쨌든 1심 형사사건의 금속노조 법률은 변호사들이 다 어쨌든 도모하고 있을 거니까 변호사들이 잘 알아서 변호사 불구속 상태면 변호사랑 의논해가지고 이걸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민사나 이런 부분은 간단하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요.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민사. 우리 노동사건의 민사 대표 해고위원회 소송이죠. 내가 해고를 당했어. 부당해.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민사법원에, 법원에다가 해고위원회 확인 소송을 하셔도 돼요. 어떤 게 유리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고무효 확인이랑 임금 청구, 이건 회사를 상대로. 그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내가 해고당했어. 경북진흥회 구제 신청. 경북진흥회 기각. 그러면 중노위 재심 신청. 중노위도 기각. 그러면 내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노위의 판정이 잘못했다. 그 판정을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민사랑 행정은 절차는 똑같아요. 원고가
해고가 소장을 내고 내 해고가 무효입니다. 내 해고는 무효입니다라는 소장을 법원에 내고 그러면 사무관이 소장을 심사를 해요. 소송을 하려면 돈을 내야 돼. 국가는 공짜가 없어요. 돈을 내야 돼. 인질에 손발로 내야 돼. 보니까 돈 안 냈네. 사무관이 돈 내세요. 고정금으로. 그럼 돈을 내고 그러면 이 소장을 회사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회사가 답변서를 내면 저는 정당하게 해고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내면 이제 재판이 쭉 진행되고 회사가 아무 답변도 안 해. 아무 답변도 안 해. 이건 인정한다는 걸로 안 줘. 그래가지고 판결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뭐 그런 경우는 없죠. 다 회사는 근거를 밝히죠. 그렇게 해서 변론기일이라는 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판사가 보니까 해고가 좀 부당한 듯 보이기는 한데 이걸 또 법리적으로 엄격히 판단하면 또 정당한 듯 보이기도 하고 이걸 어쩌지? 좋다 조정. 그래서 양쪽 불러다가 그만 뭐 해고기가 임금 좀 주고 복직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땠겠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양식입니다. 양식. 소장 아무렇게나 제 해고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써서 그냥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소장 일단 원고 누구 특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고 주민번호 뭐고 주소가 뭐고 그 다음에 피고가 누구고 회사겠죠. 회사 주소나 이런 거 쓰고 이건 이제 대여금 청구 돈 빌린 경우에 쓰는 건데 청구 취지가 있어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청구 취지는 뭐 피고는 원고에게 어떻게 하라 그거고 청구 원인은 왜 해고가 부당한지 이런 거 쭉 쓰는 거예요. 그다음 입증 방법으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부증이라고 해요. 갑부증. 그래서 순서대로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 쭉쭉쭉쭉 붙여주고 피고가 내는 건 의로증, 1호증, 2호증, 3호증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답변서, 이건 이제 피고가 답변하는 거.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원인, 해고는 부담합니다. 이렇게 쭉 쓰면 되는 거죠. 이 양식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가시면 법률 서식이라고 있어요. 거기 검색하시면 이런 양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검색해서 찾아 쓰시면 돼요. 세상 좋아졌죠? 변호사를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법원에 소송하려면 돈 내야 된다고. 그 소송 비용 계산. 이것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인지의 계산이 있어요. 인지. 여기 보면 소송 유형 정하고 민사 1심 사건, 속가, 내가 청구한 금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형사는 돈 안 냅니다. 형사는 국가가 지네 형사권 행사하는 건데 내가 돈을 왜 내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는 돈 안 내고 변호사들 회사가 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김회장 변호사를 1억을 주고 선임했다. 그래서 회사가 나중에 변호사비 1억 회사가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다 내라고 청구해. 그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변호사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라요. 법원에 딱 정해놓고 있어요. 대법원 규칙. 여기서 법정 비용만 주면 됩니다. 소송 가액이 보통 3천만 원이면 한 150만 원 정도고요. 해고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거니까 속가가 없잖아. 돈 얼마인데 이거 얼마짜리 소송이야?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5천만 100원이라고 합니다. 확인 소송은 속가를 5천만 100원으로 법원에서 정하고 있어요. 5천만 100원이면 소송 비용 얼마냐? 440만 원. 신급당 440, 1심 440, 2심 440, 3심 440. 그래서 내가 내 해고가 부당하다고 100원까지 가서 다투는데 나는 졌어. 그럼 1,000만 원 넘는 돈 회사의 비용으로 풀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노동위원회 부재 절차는 이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뭐 이런 등등등등 있죠. 심판, 뭐 해고, 그 다음에 조정, 뭐 쟁의조정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복수노조. 요즘에 복수노조가 문제 많죠. 그래서 이제 과반수노조 이익,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위반 이런 거 다 노동위원회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아까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중요해요. 내가 해고 나가면 3개월 지나버렸어. 그럼 못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나? 해고 무효 확인.
해고면 확인 소송 제기하시면 돼요. 민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따로. 그렇다고 막 해고된 지 뭐 20년 지나가지고 네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 부당해요. 이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구제시청에서는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절차가 진행되는데 내가 정년퇴직을 해버렸네. 그러면 이 어차피 이겨도 복직 못하잖아. 구제에 이익이 없다고 박하되는 경우였어요. 해고 등이니까 뭐 휴직, 정직, 감모 이런 거 다 되고요. 5인 이상만 가능해요. 구제 신청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열악하죠 실제로. 이거 이제 절차는 뭐 구제 신청서 접수하면 뭐 이제 조사관이 배정되고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 만들고 신문회 하고 쭉 한데 이 결과는 그날 저녁 8시에 문자로 알려줘요. 신문회 한 그날. 예. 해고 인정인지 해고 기각인지 그리고 판정문은 한 달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바로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아는 단계에서 내가 졌어.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인데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였어요. 성추행이었는데 이제 진호위에 울산 진호위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각됐어요. 기각된 그날 고민을 했어요. 이걸 중노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이제 그분이 직장 성추행 가해자긴 했는데 성추행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는데 해고를 하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구제 신청 취하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민사로 갔어요. 이겼어요. 복직하셨어요. 뭐 화해 이거는 뭐 보통에서 좀 양쪽 다 좀 좋게 끝냅시다. 저희 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작년에 그 물적분할 투쟁하면서 1,419명인가 1,416명 징계당했거든요. 그거 지금 저희 울산 진호위 구제 신청 들어갔거든요. 심원회의를 한 5번 6번 했나? 공장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익위원들이 계속 얘기해요. 화해 좀 해라. 제발 화해 좀 합시다. 조사관이고 판정문 쓰다가 죽는다. 좀 화해 좀 하자. 계속 그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공업이 단협이 계속 지금 2번이나 단협이 부결이 됐죠. 저희도 지금 상당히 깝깝한 상황이긴 합니다. 판정. 결과는 이제 한 달 후에 판정문 들어오고. 초심에서 졌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에이. 그러면 이제 중노위에 재심 신청 10일 안에 해야 되고요. 중노위 재심 판정도 지면 15일. 재심 판정 결정으로 받고 15일. 15일 이내에 이 15일도 엄청 짧아요 실제로. 그래서 중노위 보통은 이제 저희 법률원이나 이런 데 노무사님들 다 계시고 우리 조합원님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구제 신청권을 법률원에서 다 노무사님들이 진행하시니까 이런 기간을 놓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간혹 이제 본인들이 하거나 노조에서 뭐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기간을 놓쳐버리면 끝!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근로감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현대조선업 작년에 사망자에 엄청 나왔죠. 그래서 특별 근로감독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근로감독관들 수준이 수준입니다. 수준입니다. 근로감독 하러 들어왔는데 주변에 관리자들이 쫙 에어쌉니다. 감독관은 쫙 에어싸고 그럼 이제 중공업 노조에서는 어쨌든 현장 수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또 같이 옆에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감독관들이 회사 관리자들이 하하호 웃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 먹죠? 막 배나 먹을까? 이러다가 이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산업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 다 있는데도 그냥 가. 감독관들이 몰라. 산업법이 법령이 1200개예요. 1200개. 그거는 근로감독관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어. 수준 미달해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감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정기, 수시로, 특별, 이건 이제 중대재해나 파견법이랑 같은 경우, 파리바게트 그때 특별 근로감독 나온 적 있죠. 대규모 파견법 위반 나오네요. 법령 질의, 노동부에 법령 질의 하지 마세요. 노동부는 우리한테 유리한 해석 안 해줍니다. 차라리 법률원에 하세요. 법률원에 질의서 형태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해석해서 회신을 줍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인권, 제가 말씀드린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업주, 그러니까 직장인 성형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취업규칙에 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조사를 사업주가 제대로 안 해. 징계도 안 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안 해. 억울하다. 인권이. 근데 인권위는 다른 데 구제하고 그러니까 절차 진행 중에 각하시켜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직장인 성희롱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도 진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노동부에. 그래서 노동부 쪽으로 이제 먼저 진정하고 인권위 가면 인권위는 노동부 진행 중이다 각하 이렇게 됩니다. 구제 사유가 넓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사를 엄청 오래 걸려요. 뭐 진정을 하면 사람을 빨리 불러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피해 사실도 듣고 가해자 불러다 분명도 듣고 안 한단 말이죠. 문제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제 절차 그 사이에 진행되고 있으면 땡큐 하고 이런 거죠. 하동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교도소, 그러니까 구치소나 교도소에 이제 갇혀 있을 때 밥을 안 준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인권 진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별. 예를 들면 비정규직하고 그 정규직까지 임금 차별이 이런 문제는 한번 해볼만 한데 이것도 차라리 그냥 노동의 차별 시장 들어가는 게 빨라요. 조사해서 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의미 없습니다. 공고 그것도 또 기껏 조사해가지고 내놓는다는 거 공고야 공고. 안 지켜도 그만. 예전에 이제 쌍용차에서 그 유명각 저거 시절 진압할 때 사람들 많이 다치고 했잖아요. 너무 강경 진압을 하니까 인권위에서 긴급 구제 공고한 적 있어요. 좀 작작해라, 자중해라. 자, 법률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여기 가면 대한민국 온갖 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들어가시면 판례 이런 거 다 있고요. 중노위 판정문, 중노위 사이트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고 케이스노트라고 이 사이트는 판례, 사건번호 검색하면 그 판결문이 등록돼 있으면 판례도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그것도 공단 사이트 가면 다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내용이 많죠. 저 오늘 제 영어 페이지를 다 방출한 건 없어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이런 인터넷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제 변호사한테 굳이 변호사한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 금속노조 조합원님들은 금속노조 법률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제가 오늘 강의한 거 하나도 모르셔도 됩니다. 모른다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금속노조 법률원 울산 장소에 경주 분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오전에 강의하신 탁선호 변호사님께서 친히 서울에서 경주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경주 분사무소를 빛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즉각 바로 경주 사무실 전화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 강의 말이 제가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해주신 이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얘기했고요. 요거 설명하실 때 왜 그 미결 부분에서 빠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착각하신 게 뭐냐면 미결 부분은 절대 안 빠지고요. 내가 형을 상고를 받았으면 이걸 했더라도 상만큼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다만 뭐가 안 빠지냐면 요 30일 기간 있잖아요. 구속 기간. 여기서 30일이면 무조건 이제 그 기소를 해야 되는데 적부심하게 되면 적부심할 때 이틀 빠지면 여기 32일이 되는 거예요. 2일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분 아까 충분히 말씀하시다가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말씀드린 건 적부심 신청하더라도 미결 부분 일수에서는 절대 안 빠지고 다만 구속 기간에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31일, 3일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정정하겠습니다.